수용 시 전체 인건비가 4조 9,145억 원으로 증가해 6,100억 원가량 더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4년 동안 매년 교육공무원직의 처우를 개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기 흐린 가운데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50mm 미만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도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27.9도, 습도는 60%입니다. 이성민이었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SBS의 원일희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방송 멘트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싸움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러나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제가 우리의 주권을 탈취할 무렵에 전개됐던 의병운동을 소환합니다. 이런 말이었어요.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 네, 망국을 피할 수 없었던 대한제국의 운명, 의병운동이 돌이키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패퇴하고 말았습니다. SBS 원일희 논설위원 말대로라면 의병운동은 그들의 시신이 파묻힘과 동시에 그 역사적 존엄도 잊혀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의 진행자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얼마 전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한 말인데요, 저는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반대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이죠. 금모으기가 외채 해결에 턱없이 부족했고, 만약 모이면, 그래서 공급이 살짝 늘면 금 같은 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금 모으기를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금 모으기는 다른 나라에다가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극복에 의지가 있다고 국민의 이름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실제 그 금 모으기는 외환위기 극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일본 상품 불매운동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경제 효과, 그게 모든 것에 우선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이길 전쟁만 해야 한다고요? 상대방이 걸어오는 전쟁마저도요? 일제는 1910년에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군홧발로 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힘있는 일본에게 지배당해도 싸다, 이런 반민족 행위자들, 기회주의자들의 응원 속에 말입니다. 그때와 지금 과연 무엇이 다른가요?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피자 교환권 받는 이벤트 오늘도 진행합니다.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추첨 번호는 1716번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1716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5만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1716이냐고요? 저희 마음입니다. 예, 그냥 해봤어요. 1716으로 했어요. 자, 그래요. 1716번째로 김용민 라이브 적어서 보내주신 분께 5만원 상당의 피자 풀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오후 3시 58분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나갔다는 정두원 의원 부인의 신고가 들어왔고 뒤이어 4시 25분쯤 숨진 정두원 의원을 서대문구 홍은동 한 공원에서 경찰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지지하고 일본 상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는 등 최근 활발한 평론 활동을 해왔던 정두원 전 의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는데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많이 놀랍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은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출발해보죠.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네, 무더위가 목전입니다. 무더위에 아파트 경비실 온도 알고 계시나요? 47도에 육박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에도 서울 아파트 10곳 중에 4곳은 주민 반대로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이 이슈를 다뤘는데요. 한 가지 반가운 소식도 담았습니다. 대전 서구 노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부결시킨 경비실 에어컨 설치 주민 투표에 붙이니까 9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점은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 비용인데 각 가구당 100원 정도만 부담하면은 경비원들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군요. 동네 엄마들이 아름아름 사인받고 휴가 내서 홍보 현수막 설치한 아빠도 있었다고 하네요. 진정 사람 살기 좋은 아파트, 대전 서구 노곤 아파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현정 주민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경비원 일하시는 분은 22명 정도 네네. 계시고요. 근데 이게 11군데의 에어컨을 돌리면은 전기료가 한 어느 정도 부담이 각 세대별로 되는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1200세대이다 보니까. 대단지군요. 아무래도 예. 네네. 그래서 이제 n분의 1 하게 됐을 때에는. 네. 금액이 한 100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100원이요? 네네. 가구당 월 100원. 조금 설득력 있게 금액적인 부분 부담이 얼마 가지 않는다라는 거를 네. 조금 강조를 해서 주민들의 설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 투표를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투표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나왔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게 예. 저희가 98.9% 찬성이 나왔거든요. 98.9%요? 9%요. 이야, 네. 이거 엄청나네요. 예. 네, 다시 한번 따뜻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김용민 라이브.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태도를 향해서 싸움에 나선 장수처럼 독전하는 그 순간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국민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한심한 정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 내세웠던 조선의 무능한 임금들이 떠오른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실적인 힘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힘도 없으면서 자존심과 왕실 체면만을 내세웠던 조선에 무능했던 임금들이 떠오르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수입처 다변화, 국산화, 기술 자립 이런 얘기했는데
이거 얼마나 공허한 공자님 말씀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자님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단합을 얘기하면서 마치 싸움에 나선 장수처럼 독전하는 그 순간적인 감정의 카타르시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시행된 지 2주가량 되면서 국내에서는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김성민 회장은 오늘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5일 마트 위주로 시작된 불매운동이 편의점, 전통시장 등 모든 식품업계의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참여하는 가게만 5만여 곳가량이 된다며 일본이 각성하고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여행도 자제하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일부터 열흘간 신규 일본 여행 예약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었다면서 다른 업체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신규 예약은 평상시보다 줄었다. 얼마 정도 줄었나요? 지금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요, 평상시 이제 신규 예약 일로 비교했을 때 7월 5일서부터 지난 한 10일 동안을 보면 예. 평년 수준 대비 한 반 정도, 그래서 50에서 한 60%는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50%가 줄어든 건 적게 줄어든 게 아닌데, 그죠? 예,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파급이 조금 크게 돼서 저희도 조금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은 줄고 혹시 다른 지역이 늘었다 이런 징후는 있습니까? 한두 달이 더 지나야 이제 조금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근 열흘 정도는 절반으로 신규가 절반으로 줄었다. 예, 신규가 예약이 절반으로. 혹시 다른 업체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습니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이제 업계에 같이 있으니까. 다른 업체도 저희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렇군요. 일본을 전문하는 다른 여행사도 지금 선생님이 계신 업체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인 것으로 알고 계신 거죠?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겁니다. 더 줄어든 업체들도 있다. 언론 보도로는 뭐 70% 예약 줄었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그런 업체도 없는 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의 세월호 한척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댓글을 인용하면서 세월호 한척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굉장히 답답하다며 운을 댔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가 가진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느꼈던 국민적 슬픔과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은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인터넷 댓글을 인용했기 때문에 막말이나 망언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댓글을 이용한 것이라면서 즉 자기 생각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좀 답답하죠.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세월호 당시에 느꼈던 국민적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어제도 가족분들 몇 분 만나 뵀거든요. 밤에 만나 뵀는데 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런 발언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죠. 사실 5년이 지났고 또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올해 5주기 때 그 인천에 있는 일반인 피해자 그 총호제에 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 뭐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했었거든요. 예. 근데도 전혀 자유한국당의 그 태도가 그 이후에 변한 게 없어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 막말 논란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정미경 최고위원이 무슨 의도에서 했는지 이해는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숙명이라는 게 정치인의 말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핵심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당이 실체를 알 수 없는 환상론에 젖었다 이렇게 질타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밖에서는 자유한국당 내년 총선에서 이렇게 가면 이기기 힘들겠다. 네. 틀렸다. 네.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당내에서는 야 이대로 가면 선거 이긴다. 정말 조심조심 잘해야 된다. 실수 안 하고. 그런 공감대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게 그게 가장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 보시기엔 그게 착각이 되는 말씀이시네요. 예. 뭐 대단한 착각 아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당신들 정말 안 해서 그런 얘기 하느냐. 네.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크게 착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이 착각이 비롯되고 있는 근원이라고 할까요? 경제죠. 지금 뭐 경제 좋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경제 문제, 이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에 그렇다는 거 다들 인정하고 큰일 났다 생각하죠.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들부터 잘 알아. 당신들 하는 게 뭐냐? 김선미님 합리적인 보수론 얘기였다. KK님 양심적인 보수 정치인이었다며 고 정두원 전 의원을 회고했네요. 정두원 전 의원은 가수로서 4집 앨범도 냈는데요. 정두원 전 의원을 기억하면서 노래 띄웁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당신의 미소를 I always bless you. I always bless you. 당신의 미래를 소중한 추억이 사랑되어 예쁜 세상 펼쳐지고 있네요. 아무리 시련이 다가와도 이겨내야 하지요. 진실한 마음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어. You are so beautiful.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아름다워요. 네, 참 착잡하네요. 예, 같이 방송도 했는데요. 마이크 꺼진 모습에서도 항상 합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자세가 느껴졌던 정두원 전 의원이었는데,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383번 쓰시는 분,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이 그런 패배주의적 정신을 가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일개 시민도 나라의 위기 앞에서 떨치고 일어서는데 손 놓고 가만히 있자 하네요. 네, SBS 논설위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2942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라이브인데 나이브라고 하셨어요. 네, 씩씩한 목소리 듣기 좋다고. 씩씩함과 나이브가 이게 어떻게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주심님, 무더위, 습기 가득한 좁은 공간. 대전 서구 아파트 주민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희가 참 사람 사는 그 행복이 있어요. 정말 대전 서구 그 아파트 집값이 올라야 합니다. 이런 말은 자제해야 되는데 정말 가치가 드높은 아파트예요. 예. 자, 그리고 0056번 쓰시는 분, 감용민 라이브. 예. 감용민 라이브. 이거 안 쳐줍니다. 다시 보내세요. 김용민 라이브로 말이죠. 샵 9730.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네, 김용민 라이브 붙여서 김용민 라이브 보내기 이벤트, 피자 풀세트 교환권 받을 수 있는 김용민 라이브 이벤트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까요? 5시 24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박소영 씨.
네, 고속도로의 돌발 상황을 잘 살피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기흥에서 동탄 사이 5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1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 안성 분기점 부근 5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기흥에서 신갈까지 8km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 판교에서 반포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간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충주에서 북충주 사이 작업으로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여파로 3km 구간을 지나기가 힘들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그리고 매송에서 용담터널 지나기가 힘듭니다. 이후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고요. 간선도로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서울 쪽으로 광명교에서 성산을 지나는 데 3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시간 없습니다. 빨리 불러보겠습니다. 한 글자로 불러보죠. 석. 네, 석 오창석입니다. 저도 빨리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안을 제가했는데요. 이로써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분이 김용민 라이브에 직접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네, 반기문 아닙니다. 반기문이라뇨?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신임 검찰총장 윤석열입니다. 네,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앞으로는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지력을 갖고 검찰 조직의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대사가 길어지니까 목소리가 풀리네요. 다시 튜닝하겠습니다. 몇 달 뒤를 미리 보는 자세 잊지 않겠습니다. 미세 뉴스버스 오늘의 뉴스는 신임 검찰총장의 덕목은 예지력.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사실은 성대모사도 이게 그 뭐랄까요, 창조의 재창조, 네. 그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다 새롭게 개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여기 사실은 쇳소리를 빼면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박사 황수관입니다. 그렇죠. 변용이죠. 네, 변용이에요. 네. 그래도 저기 김대중 대통령.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DJ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쇳소리를 빼면은 예,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대표 하나갑입니다. 그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입니까? 네. 갑철수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성대모사라는 게 다 이게 베끼고 베끼는 그런 네. 과정이고 업그레이드되고 또 뭐 뭔가를 좀 빼고 넣고 그런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게 또 골치가 아픈 게 선행주자의 행동도 중요합니다. 네. 선행주자 진짜 별로 비슷하지도 않은데 네. 계속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놓으면 그 목소리가 진짜 성대모사 표본이 돼서 뒤에 한 사람이 똑같이 따라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핫쌤님 성대모사가 드디어 매너리즘에 빠졌다 민민 이런 지적을 해오셨어요.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랑 비슷합니까? 반기문은 이겁니다. 똑같은데. 반기문이 음이 높습니다. 그만하세요. 예.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었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그 지적은 전혀 맞지 않고 보복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경제 보복이 아니라 안전 보장상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다라고 그렇게 관점을 세우고 운용 재검토를 하는 거지 대응 조치가 아니다 라면서 그런 설명을 해왔다는 것을 덧붙였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정부가 최근에 요구했던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해법이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 대응이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냐 질문을 받고 스가 장관은 가정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삼가겠다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은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이 또 반박을 했네요. 예. 일본인이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팔다가 체포됐다. 이런 뉴스가 들어왔네요. 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일본에 살고 있는 중국인인데요. 이 중국인이 이제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일본 온라인 웹사이트에 팔려다가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2009년부터 일본은 북한과의 무역 제재를 하고 있고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한 이후에는 제재 강도를 훨씬 더 높였습니다. 이 중국인은 이제 입국할 때 자신의 짐 속에 대동강 맥주 한 병을 넣어서 들어왔고요. 일본에서 비싸게 팔릴 것 같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병에 약 200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0원 정도를 주고 이 대동강 맥주를 일본에서는 80배인 16,000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6만 원에서 17만 원에 팔려다가 적발됐습니다. 대동강물을 팔려던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네요. 예. 대동강 맥주를 그렇게 비싸게 팔려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관련한 뉴스, 한일 관계 관련한 뉴스 김수민 평론가 계속 전해주시죠.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소위 쥐소미아라고 하죠. 이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좀 김용민 MC께서 달력식 내기를 주로 하시던 것이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달력을 보면 이제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서 또 어떤 변수가 나오느냐 했을 때 바로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에 북핵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시점에 한일 정부가 체결을 했었고 지난해까지 총 22건의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만료일 90일 전까지 한 측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뭐 자동으로 1년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만 만약에 일본 정부라든지 혹은 한국 정부라든지 이 자동으로 파기 의사를 밝히게 되면은 그때는 또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중순까지 파기 의사가 없으면 자동 연장인데 일본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압류 재산을 조속히 매각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도 들어왔어요. 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그동안에 3차례 교섭 요청서를 보내왔습니다. 보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보냈는데 아무 답변이나 조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압류 재산에 대한 매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압류 재산은 미쓰비시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 그리고 특허권 6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매각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전에도 고령으로 또 피해자분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사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를 더 늦출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만약에 매각 명령을 내리게 되면 압류 재산을 평가해서 경매에 붙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가 국내에서는 보통 3개월 정도 걸리지만 시간 걸려요. 네, 외국 재산인 만큼 한 6개월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변호인단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것도 외교 관련 소식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 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혹시 이낙연 총리가 일본 통이기 때문에 대일 역할론에서 나름의 그 역할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마침 이 총리가 4개국 방글라데시,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타르 이렇게 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일본 외교에서 카드로 이낙연 총리가 쓰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다른 편으로는 굳이 뭐 일본이 아니더라도 지금 순방을 돌고 있듯이 다자 외교라든지 다른 나라 쪽에 쓰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략적 애매성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도 하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국가정보원이 김혁철 조선일보가 처형당했다라고 보도를 했죠.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의 처형설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원은 김혁철이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다 틀렸네요. 하나도 맞힌 게 없어요. 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식 석상이 드러나지 않아서 명확하게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아마 국정원이 아무런 소스 없이 이렇게 얘기하진 않겠죠. 아니 보수 논객 조갑재 씨는 국정원이 발표하면 맞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아닙니다. 예, 그렇죠. 이 사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보았던 그런 발언도 있습니다. 보통 조선일보도 평소에 국정원 쪽 정보를 많이 참고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좀 알 수가 없고 조선일보에게 굳이 틈새가 있다면 네. 국정원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 이런 틈새가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네. 조선일보는 이런 변명이 맞을 것 같아요. 반어법이다. 반어법이다. 조선일보가 김용민 MC 방법을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지금 그거라도 써야 돼요. 지금 네. 하나도 맞힌 게 없어요. 하나도. 근데 조선일보를 버티려면은 그럼 김혁철을 보여봐라. 예.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망신이죠. 네. 알겠습니다. 국정원도 김혁철은 살아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오늘 나올 예정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죠. 예장통합총회가 지난 2013년에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세속 금지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가 이제 세습을 받으려고 하자 이렇게 소송이 시작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라고 있습니다. 네. 줄여서 세반연이라고 하는데요. 예. 세반연의 실행위원장 방인성 목사는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돈에 휘둘리지 않고 총회를 정상화하고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를 호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상황을 좀 제가 설명하자면은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라고 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가장 큰 교단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합동교단도 굉장히 큰 교단인데 영락교회라든지 명성교회라든지 뭐 온누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다 이 교단 안에 속해 있는데 명성교회 제일 큰 교회예요. 사실은 이 예장통합 아니 세계 장로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일 겁니다만은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직을 아들에게 넘겼는데 넘기기 전 2013년일 겁니다. 그때 이미 예장통합 쪽에서는 아들에게 혹은 뭐 딸에게 혹은 사위에게 이렇게 교회를 물려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세습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넘기는 모양 아닙니까? 지금 명성교회 같은 경우. 네네. 그런데 아버지가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 2년 지나서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습방지법과 무관하다. 이 논리를 네. 지금 김삼환 목사 쪽에서 지금 계속 펼치고 있는 것이고요. 교단 쪽에서는 지금도 김삼환 목사가 여전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세습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1차 재판 때는 김삼환 목사 쪽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 작년 9월에 교단 총회 때 이 무슨 이런 판결이 다 있냐라는 대의원들의 목소리가 나면서 재판국원이 다 바뀌었고 이번에 2차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네. 어떻게 나오게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실제로 재판국은 15명이 전원 교체됐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원 교체가 됐었어요. 네. 예.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요? 네, 아까 전에 민주당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투토 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대구 지역 민주당 지방의원이 투톱 자유 발언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톱 자유 발언이요? 네,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처음에 지난 3월 22일에 홍복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천군 의회 사태 이후에 주민들이 지방의회 존립에 대해 회의적이다 하면서 이제 끝에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는 4가지 지위를 갖는다 등등 이렇게 조금 제법 긴 문장이 있는데요. 네. 이것이 4일 뒤인 3월 26일 수성구의회 대구의 다른 지역이죠. 육정미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에서 얘기한 것과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네. 이 문장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다면 얼핏 보면
앞에 먼저 발언했던 홍복조 의원의 자유 발언 내용을 육정미 의원이 뺏긴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이 연설문은 먼저 육정미 의원이 작성을 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그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를 했던 것인데 홍복조 의원이 그걸 그대로 갖고 가서 썼다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네. 표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이라고 대구 지역 시민단체가 이 지방의원 5분 발언 표절은 난생 처음 듣는 해괴망측한 사건이라고 보도 자료를 냈고요. 홍복조 의원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육정미 의원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으면서 이제 자기가 먼저 발언을 했는지는 몰랐다라고 유 의원한테 미안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또 아니, 이게 밝혔습니다. 나중에 드러날 걸 몰랐던 거였어요? 글쎄요, 뭐 몰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참고로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처음부터 표절에 안 걸리려면 그 내용은 비슷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다시 손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면 표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대충 조금씩만 고치려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표절이다라는 것은 뭐 분명해 보입니다. 네. 어떤 언론사 기자가 말이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돌고 있는 미확인 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로도 불리는 그거를 어떻게든 기사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또 문장을 해체해서 쓰기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카카오톡에서 이런 내용을 봤다 하면서 더블 클론 달고 그대로 카피해서 따옴표만 달고 그리고 끝나 기사가. 아, 출처는 그래도 명확히 표기했네요. 그래요. 예. 카카오톡에서 이런 글을 봤다. 카카오톡에서 돌고 있는 글이 지금 하루에 몇 개인데, 예, 하여간 참, 굉장히 큰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들이 많네요. 예. 자, 마지막 소식은 오창석 평론가가 준비하셨어요. 네, 유승준 씨 이야기인데요. 유승준 씨에 대해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뭐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아서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증 발급 불어를 문서로 주지 않고 유선으로 통보했다. 그러니까 절차법을 위반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는데요. 입국 금지 조치를 해달라라는 것이 20만 명을 돌파했다. 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민의 한수. 네, 아까 전에 대구 지역 의원들의 발언 표절 논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공유 경제 시대라더니 공유 정치의 시대가 왔다. 공유 정치 시대. 알겠습니다. 자, 서기 한수. 네, 오늘 명성교회 얘기했는데요. 세습을 원하면 상속 세금부터 내라.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스의 김수민 평론가,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결국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목적은 무엇인지, 또한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해야 맞는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억울한 희생이 없는 시대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초대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오늘 모두에서 한 말입니다만은 어떤 방송사 논설위원이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해야 한다.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는가.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류가 집단으로서 반성한 것이 힘 만능의 시대를 끝내자는 거였어요. 네네네. 힘 대 힘이 극도라는 시대에서 억울한 희생자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무수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 내용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하지 말자, 지자, 미리 지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역사 또는 현실을 해석하는 데에서
정의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간적 가치를 배제하고 오직 힘만으로 보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정말 문제다. 우리가 예. 인류의 참화를 언제까지 계속하려고 이러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념이나 어떤 이 사고의 틀에 얽매지 말고 현실주의자가 되자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방송사 논설위원이 말이죠. 아니 근데 일본이 싸움을 걸어오면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서 당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도무지 납득을 못 하겠어요. 예. 싸움의 성격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 SNS에 쓰신 글이 있어요. 혐한. 한국 혐오를 뜻하는 혐한이겠죠. 혐한은 일본 우파의 마음속에만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식민지 엘리트 의식을 계승한 한국의 부패 기득권 세력과 그 추종 집단의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혐한은 우리가 부숴야 합니다. 네, 이 말씀. 굉장히 또 이 시점에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이제 쭉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네.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이제 자기 민족의 정체성, 우리는 이런 민족이다라고 하는 상징들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죠. 네. 그죠? 한국인은 무슨 은근과 끈기의 민족이니, 자랑스러운 민족이니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구성하려면 무엇인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이나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이나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했는데 일본인들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자니 스스로 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기 어렵고 해서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 그러니까 19세기 말부터 한국을 비하하면서 자기 국민적 정체성을 형성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음력을 지금도 써요. 근데 일본은 음력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한국인과 중국인 비하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때 양력으로 이제 법을 변경했지만 우리가 지금 법으로는 양력이지만 음력을 쓰고 있는데 일본이 음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과정에서 이제 초등학생을 통해서 부모들을 거꾸로 교육을 시켰죠. 이 음력은 진화와 조선의 야만인들이 쓰는 미개한 역법이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것이 우리 일본인들의 자부심에 어긋난다. 이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양력 일원화에 성공했거든요. 그만큼 근대 국가 형성기에 일본인들의 혐한 의식은 뿌리가 깊었고요. 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을 식민지로 지배한 다음에 학문적 또는 학술적으로 한국인 비하 의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을 실제로 접하는 과정에서도 이 혐한 의식이 심화 확대하는 이제 이 과정이 일반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 이 사람들은 이제 조선에 와서 살면서 당신 조선인이라고 불렀죠. 조선인 이제 가사노동자. 당신 하녀라고 그랬어요. 하녀라고 안 부르고 어머니, 여보, 한국말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일본어식으로 부르려면 누구누구 상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게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가장 신성했던 단어 어머니, 또 가장 따뜻한 단어 여보 이런 말들을 비하의 뜻으로 썼던 거죠. 그리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게꾼 인력군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가난이 만들어내는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인들은 당시 부자로 살면서 이게 이제 식민지 하에서 민족 차별인데 부자로 살면서 가난한 조선인들이 가난한 그런 삶을 민족 자체의 속성으로 이해를 했죠. 이렇게 왜곡해서 인식을 했고 일본이 패전해서 일본인들이 돌아갔지만 그런 의식, 그런 기억들은 가지고 돌아갔거든요. 그리고 그걸 일본 패망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청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의 의식 안에 그런 이제 혐한 의식이 잠재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지난 주말에 방송된 KBS 1TV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출연하셨어요. 전우용 교수님. 이번 수출 규제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를 비판하셨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KBS뿐만 아니라 그 신문에도 그런 입장을 또 내놓으시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그 뒤부터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 안 쓰고요. 수출 규제라고 쓰고 있습니다. 뭐 이게 객관적인 표현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그거는 그야말로 무역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좀 오도될 우려가 있고요. 사실 이 문제가 일본이 경제를 무기로 쓰긴 했지만 경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 개입을 좀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치적 공격이고 수단을 경제를 사용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자기들이 통상적으로 훈련할 때조차도 네. 군사 도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경제 도발이다. 이것이 좀 정확한 사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그 단어 사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경이 얼마 전에 그 광장에서 노출됐습니다. 보수 우파를 자처하는 태극기 집회에서 일본 정부를 두둔하는 그런 연사들의 메시지가 뭐 여과 없이 나오고요. 한국 정부 비판하면 환호를 받고, 그리고 또 일본의 이런 이 수출 규제에 대해서 정당하다.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 나라는 망해야 된다. 이런 뒤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방송사 마이크 앞에서 정말 뭐 거침없이 이야기를 떠들어대는데, 아니 이분들은 막 태극기를 흔들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이 어떻게 일본 입장에서 이렇게 궤변을 들어놓을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초반에 근대 국민국가라는 좀 어려운 학술 용어를 썼습니다만, 예. 이 형성 과정에서 이제 일본인들과 한국인 일부의 의식 속에 일종의 좀 두 나라 관계에 대한 고정적이고 좀 이념형적인 그 이미지가 자리 잡았어요. 네. 일본은 선진국이고 문명국이고 일본인들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차분하고 이성적이며 냉철하고 훌륭하다. 예. 반면에 조선은 후진국이고 야만국이고 조선인은 그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야만적이고 미개하고 나태하고 지금의 그 일본에 대한 이런 그 비판 정서, 불매 운동도 그 뭘 이성적인 그 그렇죠. 작태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고 있어요. 그런 이념형이 우리 근대 국가를 형성해서 식민지 겪을 때까지 한 거의 100년에 가깝게 한국 사람들의 의식 안에 자리를 잡았죠. 네. 우리는 이제 해방 이후에 이런 식의 이제 자기 비하 의식, 뭐 일본식으로 하면 혐한의식이죠. 한국 비하 의식을 청산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국가가 관제민족주의를 동원하기도 하고 학자들이 좀 실증 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비판하기도 해왔지만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이 극복하고 청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게 교육받고 또 일본인들에게 충성했던 식민지 엘리트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의식이 일본인과 똑같았어요. 일본을 숭배하고 또 자기가 조선인인 걸 부끄럽게 여기고 다른 조선인들을 혐오하고 그러면서 이 혐오받는 이제 동포들이죠. 동포들이 반일 의식을 갖거나 반일하려고 그러면은 극구 비난하고 뜯어 말리고. 근데 그런 행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한국인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본인의 관점에서 한국을 보는 것이고요. 그런 그 인식의 체계가 혹시 박정희 정권 때 보편화된 것은 아닌지. 왜냐하면 1965년에 한일 협정 당시에 그때 이제 협정의 주체가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협정 반대 시위가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고 6.3 사태로까지 이제 비화했죠. 박정희 대통령도 본인 이제 노골적으로 그런 식의 의식을 유포하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이승만 정권 때부터 이제 우리가 흔히 말 반민특위가 실패하고 이제 일본에 협력해서 재산을 모으고 이제 힘을 길러 권력을 가졌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제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이데올로기를 하나의 절대적 모델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대대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친일파와 같은 마음으로 살자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 얘기는 어느 한 정권이라기보다는 해방된 뒤에도 그런 식의 사고가 객관적으로 청산됐다고 볼 만한 근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일협정 당시 불평등한 그 국가 간 조약 아니겠어요? 그 개인의 청구권을 부정하다시피 했고 사실 그때 협정을 잘못해가지고 오늘의 이 사달이 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박정희 정부는 그때 일본이 그랬다면서요. 그 개인 청구권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한번 그거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해보자 하니까 이거 됐다고 그냥.
글쎄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 정권 때부터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면서 우리 쪽의 일관된 주장은 사죄와 배상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의 또 역시 맞선 일관된 주장은 절대로 사죄와 배상을 할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본의 주장이고 지금 아베 정부가 이제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든가 강제징용이라든가 이것도 불법 아니라고 지금 강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 요구를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버렸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이제 유상 3억 무상 2억이라고 하는 이 무상 3억 유상 2억이라고 하는 이 돈의 일부를 이제 그동안 일본이 한국인들에게서 떼어먹었던 미불 임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걸 플러스 나머지 돈은 독립 축하금으로 하겠다고 그랬고 한국 정부는 이게 배상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결국 못 집어넣어서 배상이라는 문제가 사라진 배상 책임 식민지 지배의 책임 문제가 사라진 좀 불철저한 협정이 됐고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개인 청구권 문제가 별도로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 빚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정권이 애초에 이제 잘못 단추를 끼웠다는 말은 이제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때만 해도 일본 쪽이 일본의 이제 불법 행위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았고 한국인들의 인권 의식도 낮았기 때문에 인권 위에 국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았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편을 드는 보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 공격은 우리나라가 자초한 것이다. 이들의 인식체계. 어디서 뿌리가 된 것이라고 보시는지 그 질문만 던져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 이제 근대 이후에 일관된 생각이었어요. 항상 내 탓을 하는 것.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좀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문제가 한일 간의 갈등이 아니고요. 군국주의 잔재와 군국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진정으로 호혜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우파와 한국의 극우 세력이 한편이 되고 일본의 양심 세력과 한국의 시민 세력이 한편이 되는 그런 이제 인류사적 의미를 갖는 그런 갈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일 갈등보다도 상식대 비상식, 군국주의 망령대 이제 이른바 인도주의와 정의를 지향하는 양심 세력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부에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33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우 엄마는 가족샘종 폴립증이라는 중증